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이게 제대로 걸렸네. 근데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씨가 아닌 A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생각해주네. 그렇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의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운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척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굣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 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구멍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시켰어.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그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가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삶을 마감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생애 마지막 나의 말, 그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2008년 홍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소유의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게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2008년 5월 2일 홍길동 친서 날인. 자,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3년 뒤 세상을 떠난 홍 씨.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자녀들의 소송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특정이 안 돼요. 저게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가. 유언에다가 그걸 다 집원까지 써야 됩니까? 그게 재산의 정확한 그거니까. 자,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에는 자필 증서, 또 녹음, 공정 증서, 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필 증서도 형식을 온전히 갖췄다면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 공증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시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양식이 있구나. 네, 양식이 있어요. 요 형식을 따라야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자필로 써도. 그렇습니다. 자필 증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5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언 내용과 또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또 유언자의 성명 날인과 함께 중요한 것,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의 주소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건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유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상암 뭐 몇 번지 뭐 몇 호 이렇게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 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적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요, 앞서 말씀드린 형식에 맞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을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 뺐는데 공증을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하지만 제3자의 인증을 받고 싶거나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분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 방법과 효력이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이번 사례처럼 또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매물 계약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던 A씨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치. 다시 말해서 녹취의 불법 합법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했을 시 이는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초등생의 학부모인 C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불법 녹취일까요? 이게 불법일 거예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지만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 불법이다.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 이건 보호자로서 당사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르면 분명 불법 녹취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 녹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인정,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아,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녹취하는 거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를 납치할 수 있어?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납치라니 말이 돼? 과연 타인이 아닌 부모도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씨. 당시 자녀는 엄마 A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허.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녀의 거주지를 A씨의 거주지로 지정, B씨와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조치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면접 교섭 기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이에 한국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인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부. 결국 2016년 남편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 양육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는 면접 교섭권부터 법원의 각종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와 연락도 못해서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어머. 양육권자인 엄마와 유대관계가 상실된 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B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두 분이서 합의하시거나 가정법원 가셔가지고요,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